원칙으로 승부하라는 책은 매우 일반적인 교양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승부하라는 책은 한 사람이 어떤 사업가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자기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 자선전 같으면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좋은 도덕적으로 좋은 어떤 교양서적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와 비밀을 많이 알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결과들만 나와 있지 과정에 대한 것을 표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안 나온 내용은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보충을 드릴 테니까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책의 저자에 대한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책의 저자를 우리는 좀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책 저자 이름은 이제 존 헌츠먼이라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왜 유명합니까? 일단은 120억 달러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익 가치, 회사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러니까 120억 불 그러면 한국 돈으로 계산 13조 정도 되는 회사니까 규모가 꽤 큰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숫자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현재 가치는 오늘 이 시간의 가치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200억 불 정도, 그럼 한 20조 정도의 어떤 회사 가치가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딱 맞겠네요. 성공한 경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단 청취자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사회적으로 이분을 존경하고 또 이분이 책의 저자가 된 이유는 이분이 알려져 있는 명성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부천사라는 겁니다. 기부천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영진은 기부하는데 좀 인색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요. 근데 미국의 경영진들은 상대적으로 기부하는데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매우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잘하는데 이분도 그중에 한 분인데 특별히 그중에서도 매스컴에서 기부천사라고 이름을 들었다는 것은 남달리 더 특별한 마음으로 더 잘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헌츠만 암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병원을 이렇게 어찌 보면 암병원을 이제 자기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장을 맡아서 암병원, 암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부된 이렇게 자기 회사에서 이 암 연구센터죠. 연구소에 기부된 금액을 보니까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2억 5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한 3천억 정도에 가까운 돈이 그러니까 뭐 여하튼 2,500억 이상 3천억에 해당 돈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곱하기 2 그러니까 한 5억 달러 정도를 더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5억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500억 정도에 대한 돈을 또 기부할 의향이 있다라고 공표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병원이요? 병원 하나 있는데 그 병원이 일단 기부금을 몇 천억 정도의 기부금을 받았고 그렇죠? 몇 천억 정도의 기부를 받았고 앞으로도 또 6천억 정도, 3천억 정도 기부를 받은 병원이 앞으로 6천억 정도 기부를 받을 것 같으면 환자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부금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냐면 암을 정복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자기 병원에 들어온 모든 암 환자들은 완치시켜버리겠다. 아주 좋은 의학적 지식과 관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암이라는 게 정복될 수 있다는 게 도전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도전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 세계 모든 암 환자는 자기 병원으로 와서 치료받아 다 나을 거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암 환자의 발생 숫자하고 치료된 숫자의 밸런스를 딱 보다 보면 잘하면은 이 병원의 규모가 커지고 잘하면 암을 퇴치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헌츠먼 암 연구소가 암 환자가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암 환자가 없어져서 드디어 뭔가 호텔로 개조했으면 좋겠다. 그날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암 퇴치에 대해서 강력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기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분은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와튼 스쿨에도 이게 수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몇백억 되겠네요. 수천억이 되겠네요. 여하튼 몇백억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물도 지어주고요. 종합 강의동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테스트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에서 이렇게 또 혼란이 생기니까 또 자기가 러시아 쪽과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죠 한 25번이나 방문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 한국 돈으로 계산할 때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5차례를 통해서 전해줬던, 그래서 그 어떤 그 어려움에 겪었던 지진도 나고 이렇게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어떤 그런 어떤 선량한 사람입니다. 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저자의 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딱 맞겠네요. 그러니까 존 허츠만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자수성가해서 큰 돈을 번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기부를 매우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사세요 라고 그분이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말이 있는데 책의 제목에서는 원칙으로 승부하십시오 라는 것을 키워드로 잡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들으면 설명하는 키워드들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제가 한 대표적인 거 한 6, 7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관련돼서 몇 가지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을 보충해서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으로 승부하는 키워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더라도 핵심 가치는 준수했으면 좋겠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원칙으로 승부하는 말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뜻을 세웠으면 뜻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답을 말해볼까요?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말이랄지 약속 잘 지키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칙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다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꿰뚫고 있는 하나의 관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비판적이 뭐냐면 원칙으로 승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탐욕스러운 사람들, 노력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대박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건강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순간 잘 될 수 있지만 영원히 잘 될 수 있을까? 안 된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원칙으로 승부를 왜 해야 됩니까? 말은 세상에는 이 저자는 존 헌츠만은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성공했지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성공해갖고 유지를 한 사람. 그러니까 존 헌츠만 의견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 중에서 뜻을 세웠지만은 이루지 못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성공을 했긴 했는데 일시적인 성공에 머물러서 그 다음에 또 이게 다 흐트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성공해가지고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1, 2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패턴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탐욕을 가진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 순간적으로 대박을 터뜨려 할지라도 뭐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복권 산 사람들의 인생을 후반전을 추적해 보면은 대부분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복권이라는 대박이잖아요. 근데 왜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 좋은 기회를, 큰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큰 어떤 기회를 얻었는데 불구하고 그 인생이 왜 행복하지 못할 거라면 태도가 안 바뀌는 거죠. 이게 그 후반전의 삶이, 이게 큰 돈을 벌고 나서의 삶이 좀 건강하고 건전하고 좋았으면 그 유지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부자 되지 못했던, 가난했던, 그리고 그렇게 성공할 수 없었던 조건을 그냥 가지고 돈 있어 봐봐요. 그 돈 없어지는 것은 순간의 문제는 아니고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으로 승부하지 않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존 헌츠만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봤더니 탐욕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끝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 못 걷다 이거.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노력 없이 꿈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거짓스러운 것이고 일시적인 성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오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미국 사람이라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이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의 세 가지 키워드를 세 가지로 말해서 하나는 경의하는 거, 경의, 존중해 주는 거, 존경하는 거,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선배를, 이렇게 윗사람을 또 이렇게 선배와 관계를 먼저 한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자세, 경의를 표시하는 거, A 바르게요. 경의의 첫 번째로 말고 두 번째는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렴한 거.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 3요소는 아까 A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노력하고 청렴하게 일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한다면 누구라도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런 태도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사업도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뭐 나를 봐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뭐 내가 됐는데 왜 여러분이 못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좋은 생각을 다 가졌을 건데 이루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기준이 너무 완화된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다 보면 자기가 나를 원칙을 세웠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려고 했는데 유혹이 왔어요. 이게 그러지 마라 라는 유혹이 왔을 때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데 타협할 때 그것은 이제 견디는 강도가 유혹을 견디는 강도가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유혹을 견디는 거 장벽이 너무 낮아버리면 유혹이 금방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유혹이 없을 리는 없다는 거죠. 없을 리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 그것을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로 가장 대표적으로 말했던 사례가 도덕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심에 대해서 사례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라이프 스토리랄까? 자기 인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 이렇게 말했으면 자기가 헌츠만 케미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본의 미쯔비시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태국에다가 공장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공장을 지을 당시에 태국은 부정부패가 많았다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많았다는 것은 좀 바꿔서 말해서 리베이트도 줘야 되고 이렇게 뇌물도 좀 줘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명절 때가 되면 뭐 좀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회사를 딱 설립하고 나서 이제 주도적으로 미쯔비시에서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헌츠만 사장은 몰랐어요. 내가 모르는데 어느 시간 지났더니 미쯔비시 측에서 파트너가 와가지고 그 내역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돈을 썼으니까 이제 당신도 이만큼 동등한 액수만큼을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뇌물을 줘야 된다. 쉽게 말해서 리베이트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부정직한, 공정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비즈니스맨들이 비즈니스 하다 보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윤활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츠만 사에도 헌츠만 케미칼이라는 회사에도 미쯔비시라는 일본 회사와 합작해가지고 태국에도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에서 그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급행료도 내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걸 일단 급한 대로 일본 사람 미쯔비시 측에서 그걸 부담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헌츠만 사장에게 요구한 거죠. 헌츠만 사장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금시초문같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요? 부탁하면서 딱 끊었어요. 뭐냐면 나는 못해요. 그렇죠? 나는 못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라고 하니까 미쯔비시 파트너가 당황했죠. 아니 그러면 태국에 사업 못해요. 태국은 뭐 당신같이 미국이 아니에요. 태국은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헌츠만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태국에서 못한다고요? 정직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이거 못한다고요? 그럼 내 안 해요. 그럼 내 사업 안 해요. 그래서 50대 합작했는데 합작해서 운영하고 있고 합작 공장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그 도덕적인 문제 있잖아요. 뇌물 문제를 가지고 내 사업 안 해요.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럼 태국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파트너가 당황하죠. 파트너 당황하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보면 서로 5대5로 투자했으니까 그러면 당신 빠지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빠지면은 내가 당신 원래는 들어간 거 다 있으니까 제대로 하면 반반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줄 수 없죠. 이미 공장 돌아오고 다 쓴 거니까. 매몰 원가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정 그렇다면 내가 당신 지분 50%를 이런 조건밖에 인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는, 쉽게 손해를 많이 보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제안을 말했어요. 그때 헌츠만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손해보는 것은 2차 문제고 나는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일에 내가 용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수백억의 돈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요. 헐값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들어간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계산하고 등등하면은 이게 이렇게 계산해서 몫이 많이 있겠죠. 근데 자기로서는 이제 쉽게 해서 두 사람이 같이 하기로 했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빠지겠다 하니까 이제 불리한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 원금을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큰 손실을 보면서 그 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철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뇌물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면 안 하지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게 이제 업계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서 그 두 번 다시 어느 국가에서 사업하더라도 사업에 관계한 파트너가 그러니까 이 헌츠만 씨는 태국에서 사업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적자를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 어떤 타협하지 않고 그걸 했다는 것이 다 알려졌으니까 이제부터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합니까? 그걸 감안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망설이는 기업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뭐
헌츠만사가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거기도 그렇게 했다는데 하면서 그게 이제 좀 많이 보급이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기로서는 뭐 정직해서 그 한 건만 놓고 봐서 손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회사의 모든 직원들도 윤리의식도 더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는 모든 사업에 앞으로 원칙이 서버렸으니까 원칙이 섰으니까 전혀 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언젠가 한 번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선을 꺼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할 때 그는 원칙을 정해갖고 지키는 것이 지속 성공하는 것이지 한 건 잘하는 거, 순간을 잘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는 그 성공사를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아까 도덕에 대한 도덕심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한 번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던 당시 그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그 대통령 그 시절에 백악관 참모로 들어간 적이 있었대요. 자기가 이제 백악관 참모로 해서 이제 뭐 어찌보면 뭐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수석 비서 같은 사람이 있겠죠. 위에 직수 상관이죠. 그래서 상관이 정적이 있는 거예요. 정적. 근데 정적이 있는 그 정적이 사사건건 이렇게 막 시비를 많이 거는 거죠. 정적을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생각해서 딱 조사했는데 그 정적, 그러니까 정적이 경영하는 공장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같은 공단에 지금 말하는 백악관에 참모를 하고 있는 이 헌츠만 씨가 그 백악관에 참모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같은 공단에 같은 공장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옆 공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정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공장이 헌츠만 씨가 경영하는 공장과 가까운 공단에 같은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악관의 수석 그 높은 분께서 이제 헌츠만 씨 부탁을 하나 했어요. 뭘 부탁했냐면 당신 직원 몇 사람을 그 옆집이니까 그에 좀 스파이로 좀 보내가지고 그 공장에 불법 취업된 노동자가 있는지 그거 좀 확인해 달라. 확인해 주면은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서 갈 수도 없고 등등하는데 옆집이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가서 한번 조사해 볼 수가 있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 알아봐서 그 정보를 주면 좋겠다.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이제 시킨 거예요. 윗사람이 시켰어요. 그렇죠? 헌츠만 씨가 그 말 딱 듣고 나서 뭐 시키니까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망설이다가 뭐 큰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니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망설이다가 자기 공장에 전화를 했어요. 공장 이제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죠. 그래갖고 아까 그 이야기를 잠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공장에 불법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나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그렇죠? 그 부탁을 한 전화를 딱 하는데 갑자기 자기 양심 있잖아요. 마음에 뭐냐면 이 일의 용도와 목적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어느 공장에 불법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 자체는 좋을 수가 있지만 그게 목적이 그 알아갖고 뭐 하려고 하냐면 이 정적 꽉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별로 자기가 볼 때 양심적으로 볼 때 별로 타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내 양심이 어긋난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다가 잠깐만 하고 전화를 그대로 가만히 놓고 잠깐 1분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조금 전에 했던 모든 말을 취소하겠네. 없었던 거로 하겠네. 들었지 않은 거로 간주해주게.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잠깐 실수한 거 같은데 말에 실수한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끊었어요. 여러분 조직의 질서라는 게 있죠. 그 위에서 아래다 시켰으면 밑에 사람 일반적으로 명령하면 복종하는 게 일반적 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큰 힘도 드는 것도 아닌데 옆집인데 가서 좀 물 앞에 서서 보든지 이렇게 좀 가서 뭐 공장에 들어가서 보든지 누가 있는지 보고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조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만 맘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에 불구하고 헌츠만 씨는 자기 양심상 그 건강한 어떤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거절했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두 가지 결과 가져오겠죠. 첫째, 윗사람은 찍히겠죠. 그렇잖아요. 별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적합한 사람을 생각해서 시켰는데 그거 안 하는 게 시킨 대로 안 하는 거. 그렇죠? 찍히겠죠. 두 번째, 그는 몇 달 만에 쫓겨나왔어요. 남들은 이제 자기 경력상에 내가 백악관에 근무했다. 백악관 참 명예로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 자리에 가게 됐던 것도 누구 추천을 받아 가게 되죠. 어떻게 해서 좋은 기회를 생겨서 그냥 백악관에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안 맞으니까 결국 같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자기로서는 도덕적인 명예를 얻을지 모르지만 소득을 하나도 없게 되고 도리어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이 된 거죠. 근데 그는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커지고 나서 그 백악관 참모나 모든 다 이제 불려가서 조사받는 거죠. 조사받는 유일하게 빠진 사람이 자기라는 거죠.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동네에서 동네 꼬마 친구들하고 같이 지낼 때부터 이렇게 뭐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배웠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실수가 많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게 가가지고 어렸을 때 하나 훔친 거예요.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들켜가지고 다시 이제 반납했어요. 그런 창피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자기도 태어나서부터 완벽한 도덕주의자는 아니었다 이거. 그렇지만 자기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그 원칙을 평생 지켰고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모든 손실에 대한 것을 그런 어떤 다 100% 자기가 부담을 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항상 좋을 수만 없겠죠. 손해가 있을 것 같네요. 아까 태국에 대한 것도 손해가 뭐가 있었습니까?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죠. 백악관 참모에 대한 것도 어떤 손실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갔지만 결국 쫓겨났죠. 결과적으로. 뭐 시키는 대로 안 하는데 누가 데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래서 분명히 물러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거기에 대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두 번 다시 잡음이 안 나오는 거죠. 태국 사건 때문에 두 번 다시 자기가 경영하는 모든 것에서 뇌물이랄지 리베이트랄지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 있는 뭐 계기가 된 거고 뭐 대신해서 정직한다는 것, 도덕심을 높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전반적으로 이제 도덕에 대한 것, 특히 리더의 요구에서 윤리의식이나 도덕에 대한 강조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도덕적이지 않고서는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서는 이제 정말 남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이제 현실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분의 이야기는 매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경영을 책임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보니까 이제 드디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미국의 이제 아주 유명한 어떤 지역을 딱 가서 보니까 이제 뭐 빈민같이 되고 황폐한 거예요. 건물이라는 게 지었을 때는 아주 멋있고 좋았겠지만 20년 지나면 아무래도 쇠락하지 않겠습니까? 40년 지나면 재개발해야 되겠죠.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뉴욕의 중심가를 딱 맨하탄 거를 딱 보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이것은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치나 모든 것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가 스케치를 했어요. 그 부동산 개발, 재개발 사업이죠. 우리가 하면 신도시 사업이랄까? 새로 이제 어느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이제 관계된 사람들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관계된 사람 다 보니까 재개발해서 잘 되면 좋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해보라 해서 트럼프 씨가 드디어 뭔가 지역 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업자가 돼가지고 그 개발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뭐 결과적으로 너무나 성성스럽게 잘했기 때문에 좋은 집을 지었고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우면서도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수익성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드디어 뭐 합니까? 그것을 사업을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A 지역에 했는데 B 구역도 하고 B 구역 C 구역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업이 많이 커져갔거든요. 커져갔는데 아쉽게도 부동산 불황이 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경기 공황이 왔어요. 공황이 오니까 드디어 뭐 합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빚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빚이 있었겠죠. 그러면 제가 우리 쉽게 암산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가 어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개발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자기 돈 100억과 자기 돈 100억입니다. 빚 100억을 내가지고 200억을 들여갖고 어느 부동산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부동산이 폭락해가지고 가격이 50억이에요. 자, 내 돈 100억 하고요. 빚 100억을 내가지고 200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가격이 4분의 1로 떨어져가지고 팔아봐야 50억이에요. 이런 상황. 이게 트럼프가 겪었던 상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가 소유하는 모든 부동산을 다 팔아도 빚을 반도 못 갚아요.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파산이죠. 그러면 이제 관계된 채권단 있잖아요. 채권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문 닫고 빚잔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냈는 게 사업이 잘 될 때 빚을 냈을 때 그때는 계산이 맞았어요. 그 자기 돈도 있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팔아봐야 뭐 제가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다 해봐야 빚 다 못 갚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채권단에서 채권자들 있죠. 채권자 빚을 빌려준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 하겠냐 그 말이에요. 파산에 대한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트럼프 씨는 견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산 안 시켰어요. 파산 안 시키고 그는 어떤 것을 했냐면 분명히 미래는 부동산이 지금은 폭락했지만 나중에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채권자를 설득했어요. 쉽게 해서 말을 이렇게 하는 당신 내를 파산시키면 당신이 나한테 빌려준 게 돈 100억인데 50밖에 못 받는다. 물론 나는 거지가 되는 거고 나는 뭐 파산이니까 나는 이제 빈 털털이다 이거야. 당연히 나한테 100억 빌려준 거 못 받는다. 근데 내가 보기에 이 부동산 가격이 시간만 지면 2배는 올라갈 것 같다 이거야. 그러면 2배 올라가면 100억이 되면 내가 당신에게 빚부터 갚을 약속해 줄 수 있다. 사인을 할 수 있다 이거야. 당신 100억 다 차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를 파산시켜가지고 50억 받아갈래? 아니면 좀 나를 믿고 기다려줘가지고 100억을 원금을 우선적으로 찾아갈래?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우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 씨를 가만히 보면서 트럼프 씨의 윤리성을 이해하고요. 윤리성입니다. 도덕성을 이해하고 또 이 사람이 신용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말하면 긴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해가지고 그래 맞아.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오를 수가 있는 거고 오르면 이 사람이 맨 먼저 내 빚부터 갚아줄 거라고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그럼 내가 100억을 빌려줬는데 50억 손해보고 50억만 건질 것인가 아니면 좀 기다렸다. 이 사람 믿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경기가 좀 좋아지면 100억을 다 회수할 것인가 이걸 계산하게 된 거죠. 그리고 트럼프 씨를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기다려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100억만 건 거예요. 다시 20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재벌 트럼프 씨가 회색을 했어요. 모든 사업에는 부침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요. 여러분 어떤 회사 사장님께서 부도 날 만한 회사 어음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어음을 받았는데 거래를 했어요. 거래했는데 어음을 받았는데 그 업체가 전혀 예기치 않는 어떤 사건으로 망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받아놓은 어음이 실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캐시플로우나 흘러가는 거에서 꽉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딱 드는 순간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요. 올해 2012년 봄에 그 회사는 뭐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는데 용인에다가 큰 창고에다가 자재창고 해가지고 창고를 임해가지고 창고에다 가득 물건을 사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요즘 뭐 법상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죠? 누전이라고 하나요? 오늘 아침에 올봄 2010봄에 하루 종일 불이 나와버렸어요. 다 태워버렸네요. 그러다 빚내가지고 물건 사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여러분 누전으로 불이 난다는 걸 누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사업에 있어서요. 사업의 리스크가 제로인 사업은 지구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리스크가 제로가 아니면 이제 잘못될 확률이라는 게 10%, 20%, 30% 있을 거잖아요. 10%라는 말은 10번 중에 한 번은 생긴다 그 말이잖아요. 20%는 5번 중에 한 번 생긴다는 말이잖아요. 사업을 계속 해가는 많은 반복된 사이클 속에서 그 리스크는 한 번은 터지겠죠. 한 번은. 근데 터지는 것이 감당할 만한 것도 있겠지만은 감당이 어려운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는 사업이라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기의 윤리성과 도덕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그 기간을 견딘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도 사업을 하는데 불황이 왔어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공장에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쉽게 장치산업에 공장이 있는데 판매 매출이 적으니까 공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어떻게 파산지게 됐어요. 채권단에 다 모여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원 만장일치로 파산을 권유했어요. 파산을. 근데 이분은 생각이 달랐어요. 뭐냐면 경기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있는 거고 지금 내리막길이고 지금 당연히 그건 맞다 이거예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만든 물건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팔지를 않으니까 매출이 없는 거예요. 매출이 적으니까 공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은 돈 있잖아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 이제 돈도 없어요. 큰일 났네요. 정말 큰일 났네요. 그래서 망하게 됐네요. 망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 문 닫고 파산해서 빚잔차자고 말하는 채권자에게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제가 경영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자기가 창업을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서 일을 쭉 하다가 이제 회사가 안정되고 좋아지니까 자기가 뒤로 이선으로 물러난 거예요.
옛날에 CEO를 맡아서 이제 그 CEO가 아니다 이거죠. 그냥 그 실제 일은 다른 사람이 위임을 다 했고 본인은 물러나고 이제 우리가 뭐 이사회 의장이랄까 뭐 이 정도로 해서 뒤로 이제 뭐 안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다 망해서 문 닫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등장했습니다. 등장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 채권자들이겠죠. 다 이제 문 닫아야 된다고 말하는 파산시켜야 된다는 말은 그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그는 이렇게 말해서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제가 이 회사를 훼손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아까 말한 채권자들도 사실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뭐 지금 상황이 경기 불황이라는 게 이 회사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 어려워요. 이 회사도 물론 어렵고 그렇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헌츠만이라는 분이 너무나 자기들이 보기에 사람이 참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고 도덕심 있는 사람이고 믿음직한 사람이고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앞장서갖고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제가 앞장서서 제가 CEO로 다시 복귀해서 경영 일선에 복귀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드디어 뭐합니까? 아까 말한 윤리의식을 베이스로 해서 이 사람은 믿음 많은 사람이다.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승인해 준 거예요.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망할 만한 일이라는 것은 어느 기업, 우리가 만나는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라도 적어도 5번, 10번이 존재하고요. 심지어 많으면 30번, 100번이 존재해요. 근데 그것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헐치만 뭐죠? 도덕심이라고 말했어요. 양심이라고 말했어요. 윤리라고 말했어요. 믿음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고 싶은 사람이 돼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헌츠만 씨의 매우 사업에 대한 노하우였어요. 믿어주는 사람 덕분에 이분은 경영에 다시 자기 경영 일선에 복귀했죠. 자기 회사에 복귀했어요. 복귀해가지고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서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이제 일을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2년 반 만에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었어요. 운이 좋았다는 것은 아까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침체기였었는데 이제 등장하는 순간 구원투수가 등장하는 순간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매출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제 선순환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좋은 징조가 나타나는 것도 직원도 사기도 오른 거죠. 우리 이 회사를 채서 오늘까지 이 회사를 만들었던 그분께서 이선에 물러났다가 경영이 어려워진가 일선을 복귀하고 하니까 우리 같이 힘몰고 잘해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업이 잘 됐어요. 2년 반 만에 빚 다 갚아버렸어요. 복귀한 2년 반 만에. 그러고 나서 또 돈을 매우 잘 벌게 됐다. 이런 사건이. 그래서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도덕심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심 없이 일 잘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 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있게 한 것은 도덕심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 이분의 이제 매우 강한 주장입니다. 그죠?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시계에서 제대로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 맡아서 제대로 해야지. 올바르게 해야지. 괜히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이분은, 약속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한 챕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약속에 대해서.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은, 하면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의 아까 윤리의식에 대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실험했던 레포트를 하나 냈어요. 실험했던 결과를 한 가지 사례였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일반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시험을 2번 보는 거예요. 질문지를 2개 줬어요. 하나는 헌법 조항 있잖아요. 헌법에 대한 것을 이제 묻고 설문이게 이런 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 준수하겠습니까? 이 법은 헌법 있잖아요. 헌법에 대한 질문지를 딱 줬어요. 1번. 그러니까 2번은 윤리적으로 애매모호한 질문을 줬어요. 애매모호한 게 이런 경우가 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손해보더라도 양심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법을 준수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 질문을 딱 줬어요. 근데 그 질문지를 A군과 B군을 줬고 A군은 헌법 시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준 거고요. B는 설문지 먼저 주고 두 번째 헌법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과가 달랐냐? 아까 질문지부터 준 사람은 다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는 융통성이 있어야 이 정도는 윤활유지 이 정도는 해야지 세상에 이렇게 융통성 돼 이렇게 생각해서 다 막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법상으로는 경범죄지만 우리 신호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교통신호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또 과속 정말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다 법으로는 다 준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만 안 지키려 다 안 지키는데 그래서 다 융통성이에요. 그럼 다 넘어가는 거죠. 급하면 신호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급하면 조건에서 급하면 썼잖아요.
급하면 내가 항상 하는 게 아니고 급하면이잖아. 급하면 한 번, 10번에 한 번 정도 나도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설문지가 아까 다 이제 유혹이 다 넘어가는 거죠. 세상은 두루두루 둥글둥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 넘어갔어요. 근데 아까 헌법 시험부터 본 사람 있잖아요. 헌법 시험 딱 본 사람 헌법 생각해보니까 헌법은 법인가 준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딱 하고 나서 질문을 딱 줬더니 다 뭐라 그럴까? 안 넘어가는 거죠. 윤리의식이라 하는 것은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여야 되고 계속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헌츠만의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직원들이 나랑 같이 지내는 모든 사람이 왜 윤리적이지 않는가라고 말할 때 기준을 안 보여준다는 거죠. 기준이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원칙.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헌츠만 씨가 약속했던 사건에 그 두 가지 케이스라는 사건인데 한 가지 뭐냐면 어느 회사에게 자기 회사 지분의 40%를 팔기로 협상을 했대요. 오랫동안. 그래서 드디어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의 금액으로 뭐 5,700만 달러로 5,700만 달러로 우리 회사 지분 40%를 규사에게 넘기겠습니다라고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될 때는 최종 책임자가 같이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만나가지고 사인을 이제 딱 하고 사인 악수를 이제 합의 최종 타결을 하고 악수를 딱 했어요. 그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사를 사고 판다는 게 행정상으로 문서 쓸 게 많잖아요.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계약서 쓰면 그 문장 조항에 대해서 양쪽 변호사가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또 은근히 이게 조항 갖고 서로 이렇게 견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 그 문장을 이걸 넣는 게 좋은가, 뭐 한쪽엔 넣자 할고 한쪽은 빼자 할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실계획 가운데 눈치 싸움하는데 4달 걸리고 문서에서 3달 걸렸어요. 그래서 7달 만에 드디어 계약서가 완성된 거예요. 악수하고 나서. 그런데 갑자기 이게 경제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바람에 갑자기 이 회사가 원자재 가격이 원료 가격이 내려가니까 갑자기 판매 가격은 똑같은데 원료 가격이 내려가니까 갑자기 이익이 급증해 버린 거예요. 자, 숫자로 계산해 볼까요? 500억에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500억 계약했는데 다시 한번 6, 7개월 지나서 계산해 보니까 500억이 아니고 2,500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예를 든다면 7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걸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제 문서를 다 계약서 썼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계약이 된 저쪽의 상대방이 사장님께서 그 CEO겠죠. CEO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희 변호사와 상의해 보니까 제가 이것을 계약할 때는 아까 말한 500억 주고 사겠다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7개월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2,500억짜리 회사가 되고 말았으니 2,000억이 더 플러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반반 나눠가지고 반반 나눠서 2,000억에 반해서 뭐 500억 해서 1,500억으로 계약서를 수정해서 지불하고 거래를 끝내기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합의한 건 이렇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7개월 동안에 상황 변화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한쪽이 섭섭하게 됐다 그 말이죠. 여하튼 근데 2,000억에 일하니까 그러면 반 나눠가지고 반반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헌츠만 씨에게 쉽게 돈을 더 주겠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협상 기간 동안에 시간이 가면서 나타났던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뭐 반반 나눠서 보상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 변호사들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일반적 상거래로 봐서는 말이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7개월에 그 가격에 합의한 거고 또 7개월이 지나서 그 사이에 뭐가 되면 시세가 변동이 됐고 변동됐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헌츠만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합의해서 약속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점에 거래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은 페이퍼 작업인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느 업체 세금계산을 발행했다고 가정합시다. 뭐 협의하고 금요일 세금계산 발행했는데 미수금으로 잡혀있는 사이에 뭐가 변동이 됐어요. 그럼 돈 더 달라 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말이죠. 그렇죠? 여하튼 결론적으로 헌츠만 씨는 뭐냐면 당신과 내하고 약속한 그 순간 이 거래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후속 작업, 행정 작업이다 이거죠. 행정 작업에 대한 것으로 그 약속, 악수했던 것을 훼손하는 것은 그 약속의 정신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서 뭐라 합니까? 당신 회사의 이익을 많이 본 거니까 당신이 양보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내가 섭섭한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은 서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속에서 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으로 해야죠. 라고 그 금액만 받았다고 책에 써놨어요. 자, 이분은 쉽게 말해서 뭘 말할까요?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약속을 했으면 준수해야 되고 함부로 말 바꾸지 말라는 거죠. 약속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가 나에게 변경을 요청하면 내가 검토할 수가 있지만 내가 약속해놓고 내가 바꿀 권한이 없다는 게 헌츠만 씨의 의견이에요. 상황이 바뀌어. 내가 뭐 누가 뭐 해서 부탁을 받아 내가 약속을 했어. 약속했잖아요.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내가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그것보다 이거 하는 게 좋겠다. 그 약속 파기하는 게 좋겠다고 내 머릿속에 계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렇죠? 약속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헌츠만 얘기고 거기에 관련된 지금 약속을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많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곡식적으로 그러면 약속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약속을 너무나 잘 지키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기부금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 가서 모임에 가서 딱 보고 나서 뭐 학생들을 보면서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장학금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얼마 도와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딱 해놓고 돌아와서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금액이 적은 돈 같으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큰 돈인데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있는 줄 알고 약속했는데 없으면 우리 같으면은 이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액수를 줄여야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100억 줄게 이렇게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100억을 기부할게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5억밖에 없는 거예요. 100억은 뭐 그러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뭐 미안한데 5억밖에 없어 그런데 5억만 주면 안 될까? 그걸 다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러한 어떤 여하튼 뭐 자기가 약속했는데 이제 상황이 못 지킬 상황이 됐으니까 곤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게 헌츠만 씨는 어떻게 했냐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아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건 내 실수다 이거예요. 나는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대출하러 갔어요. 은행에 대출하러 갔더니 대출 담당자가 이제 용돈을 묻잖아요. 왜 빚을 내려고 대출 받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예, 기부하려고요. 이렇게 말하죠. 기부하려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돈이 없는데 은행 빚을 대출까지 해가지고 기부한다. 그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없으면 없다고 정직하게 그냥 내가 미안하다. 정말 해주고 싶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돼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헌츠만 씨는 자기가 약속한 거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해가지고 갚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똑같은 추억이 하나 있어요. 4년 전에요. 저 시골에 있는 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골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들 있잖아요. 특히 섬마을에 살고 있는 어린애들이 여름에서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애들을 이제 바라보니까 너무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소원이 뭔가 학생들 초등학교 가서 하더니 방학 때 서울 나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TV에 나오는 롯데월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앞에 가보고 싶고 국회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소원이래요. 그런 이야기를 제 시골에 있는 제 친구가 제가 한번 만났더니 저한테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서울에 그리고 당신 아는 사람 중에 사업가들이 많지 않느냐. 좀 이렇게 사람들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차비 있잖아요. 그 관광버스 한 대 빌릴 돈,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서울 와서 돌아다니려면 이제 뭐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버스 숙박비를 계산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뭐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돈 좀 필요하다 이거죠.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좀 그 모금을 좀 해가지고 저한테 좀 사람들 다른 사람 많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모금해가지고 돈을 모아주면 자기가 이렇게 애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면 애들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라고 제 친구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참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제 제가 알아본다 했어요. 제가 뭐냐면 서울에 와서 이제 그 관계된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업가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걸 우리나라 진도, 완도 이런데 남해안 그 섬에 있는 어린애들
일주일 방학 때 서울 데려가고 하는 거 그 프로그램을 제 친구가 한다 하는데 하고 싶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재정 있잖아요. 돈을 좀 모으자. 그러면 뭐 한 10개 회사가 하면 인당 한 기업당 평균 한 70만 원, 50만 원이 내면 돈이 모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적어도 한 5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정도 돈을 모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모금하는 것을 제가 책임을 맡아가지고 알았다고 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업체를 다녀보니까 다들 업체가 호의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반응해요. 이제 제가 그때 만났던 업체들이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금이 실패했어요. 4년 전에 제가 이렇게 뭐 친구가 저한테 부탁해서 내가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한 군데도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에 빠져서 이제 서로 알아보고 연락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아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는 다 지나갔고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저한테 제 친구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아주 밝은 목소리로 다 모았어 이러는 거예요. 다 모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금요일 오후에 저한테 전화하면서 다 모았어 그러면서 월요일 아침에 버스 태워서 보내려고 하는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7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돈 얼마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700만 원만 있으면 된대요. 그런데 지금 통장으로 입금하면은 그 금요일 저녁이 되고 돈 찾는 거 있잖아요. 그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현금을 700만 원 들고 시골 내려와서 그 버스 타는 거 있잖아요. 버스 탑승한 사람에게 700만 원 현금으로 전대해 주게 되고 그거 한번 도와달라는 거예요. 수고했어 고마워. 그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게 4년 전 어느 겨울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제가 겪었던 사건이에요. 제 친구가 좋은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쉽지를 않아서 제가 물주 역할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뭐 쉽지 않아서 못 모았어요. 하나도 못 모았는데 제 친구는 저를 쫄딱같이 믿어가지고요. 그렇죠? 자기가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버스도 대절하고 다 준비해서 이제 그렇죠? 자기는 서울에 있는 친구가 그렇죠? 다 이렇게 물주 역할 다 할 거라고 0.1%도 의심하지 않고 물어도 안 보고 버스 올해날 출발한다는 거. 그리고 저한테 통보하고 딱 끝나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모금 실패했어. 그 돈 없어. 안 돼. 이렇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그 생각에 그 초등학교 어린애들 있잖아요. 뭐 꿈에 부풀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뭐 내일 밤도 못 잘 것 같네요. 그 서울 갈 일주일 동안 그 서울 나들이 할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돈이 없고요. 모금은 실패했고 어떻게 하겠어요? 결론을 말씀은 제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700만 원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내려가서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친구는 제가 부자인 줄 알고 그냥 100% 대출 받았거든요. 대출 받아서 딱 전해줬는데 그 친구는 딱 한 번 매우 간단하게 끝내다가 고맙다 그랬죠. 그래서 그 행사가 4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년 전을 말하겠죠. 3년 전에 어떻게 되냐? 연락도 안 왔어요. 정말 연락 안 왔어요. 저는 그게 한 번의 사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이 좋다고 연례 행사가 돼가지고 그 친구는 저에 대한 믿음이 100% 확실해가지고 제 주변에는 다 부자만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정도 일하는 것은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그런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통보만 와요. 얼마 보내면 된다고, 얼마밖에 안 된다고,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5월까지 그 일이 전혀 차질 없이 벌써 4번이나 잘 수행됐다는 거예요. 어저께 있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딱 봤더니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 페이스북에 공지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서 알았어요. 뭐냐면 2013년 1월 마지막 주에 또 서울 라디오 행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저는 그래서 1월 또 마지막 주 그 행사에 제가 100% 다
그 친구는 저에 대한 믿음이 너무 좋아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죠? 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한 저로서 유익이 많아요. 유익이 뭐냐면요. 여러분 봉사와 나눔과 섬김이라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사실은 그 무형적인 아주 많은 걸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동안에 오늘까지 다양한 뭐 헌츠만 씨하고 다르겠지만 많은 봉사활동과 그게 뭐 재정적인 거나 재능 기부나 시간에서 많은 참여를 했거든요. 그 참여했던 모든 것 때문에 저와 관계된 모든 비즈니스와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같이 일하는 저희 파트너와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원칙을 알죠. 이게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츠만 씨가 아까 말한 대출을 받아가지고도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그는 정말 끝까지 약속 지킨 사람이라는 신용을 얻게 된 거죠. 그 신용이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겉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오늘의 내 사업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은 뭐합니까? 내 신용 때문이다. 약속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 약속을 깨면 되겠느냐. 정직이 최선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회사가 커지니까 케미칼 회사, 이제 뭐 헌츠만 케미칼 회사니까 화학계통 회사니까 그 만드는 제품이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도 나가기 시작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일도 많이 하고 또 전 세계에 많은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전 세계를 방문하게 됐었고 사업에 대한 러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가서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계약도 하기도 하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지구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라도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국 공통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차별 없이 어떤 종교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 그보다 더 선한 가치는 세상에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배우게 됐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남을 돕는 것들, 특히 관대한 것, 봉사와 자선과 나눔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개인적으로 봐서라니까 정직해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자기가 약속한 거 약속 지켜야 된다는 정도의 차원에서 한 단계는 승화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줘야겠다, 남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보기에 정말 마음에 들고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한 타이밍, 시기가 있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있고 또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주변에, 내가 있으면 내 주변에 내가 도움을 해줄 수 있는, 도와서 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기에 빠졌어요. 함정에 빠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는 순간 내 힘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죠? 그보다 더 멋진 도움이라는 게 어디가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움보다도 내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내가 동서남북 둘러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분명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합니까? 적절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학교 다닐 때 자기가 학생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이제 전체 학생회장이니까 쭉 보는데 우리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좀 정신지체 부자유화랄까 좀 이게 그 정상이라기보다 조금 좀 소극적이고 좀 별난 친구가 한 명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면은 다들 떠들고 웃고 잘 어울리는데 그 친구만 혼자 코나 구석지에 혼자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로 봐서는 별로 마음에 이제 소외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헌츠만 씨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 앞에 간 거예요. 가서 그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식당에. 뭐 식사 시간이라지 뭐 앉자리에 앉아서 앉아서 계속 말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가 보면 항상 옆에 가서 옆에 앉아서 대화하기 시작,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헌츠만의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헌츠 그거 앉았으니까 구조문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아까 소외됐다고 말하고 그 친구를 중심으로 헌츠만이 그 옆에 짝꿍같이 앉아 있는 거고 그 옆에 자기 친구들을 같이 어울려서 어울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아까 소외감 느꼈다는 이 친구는 운동도 잘하지 못하지만은 그가 뭐 하면 심판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가 코치할 수 있게 되고, 뛰는 것은 우리들이 뛰는 거고, 그래서 그가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그가 이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어머니가 이제 헌츠만에게 연락이 온 거죠. 자기 아들 죽었다는 거 연락하면서 했던 말이면 그 학창 시절 있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그 시절에 대한 것을 항상 말했다는 거예요. 좋았었다. 자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항상 이야기했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까 말한 소외된 친구에게 옆에 가서 앉아 있는 거. 그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큰 대단한 자기로서 희생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는 그보다 더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가 있었겠는가. 그죠? 그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아까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이게 뭐 학생 회장인가 이렇게 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그가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와튼 스쿨에서요. 와튼 스쿨에서 그 어떤 그 독지가 한 사람이 와튼 스쿨에 장학생을 한 명 추천하려고 하고 장학금을 줄 생각으로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 추천했는데 누굴 추천할까 망설이다가 헌츠만 씨가 학생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 인터뷰 면접을 시킨 거죠. 그래서 헌츠만 씨가 자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까 워튼 스쿨에 장학금을 주려고 장학생 후보를 추천하러 찾으러 온 사람이 만나보고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그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헌츠만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장학금을 주시려면 이렇게 제대로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장학금은 그 뭐 말을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근데 헌츠만이 뭐라면 제가 경제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학비만 면제받아가지고는 학비만 대줘가지고는 제가 생활이 안 됩니다. 제가 생활비를 위해서 그러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업을 전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려면 4년 장학금 전액에다가 기숙사비 전액에다가 그 다음에 생활비 있잖아요. 용돈 같은 것도 책사불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갖고 이렇게 주셔야지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학비만 줘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장학금 주는 사람을 가만히 보더니 뭐 돈 없는 학생이고 장학금 주려고 하는데 그죠? 학비만 줘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가고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또 일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공부에 저는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뭐 합니까? 보다가 알았다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X까지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서 와튼 스쿨을 헌츠만 졸업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헌츠만 씨가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이 벌려서 자기 장학 줬던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사장이겠죠? 그 찾아가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제 당신이 나를 후원해가 내가 이만큼 자립하게 돼서 잘 됐으니까 내가 그런 빚을 갚고 싶다.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다.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 얼마나 이렇게 돌려도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내가 자네 잘 되라고 도와준 것은 맞는데 내가 돈을 돌려받으려고 도와준 건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장학금 준 사람이 장학금 돌려받는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자네도 나같이 내가 생각해 자네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학금 주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사례를 적었냐면요. 자기가 오늘 졸업식에 축사하러 갔어요. 축사를 가서 이제 축사 딱 하는데 졸업식이 길어진 거야. 맨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자기가 맨 마지막 타자 축사예요. 그는 일어서서 축사하러 딱 가가지고 이렇게 전교생을 보면서 이제 다들 지루해서 이제 너무 축사들이 많고 이게 다 짜증내고 있는 졸업생을 딱 보면서 여러분 전부 일어나세요. 제가 하는 말 따라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심장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심장에 자기 가슴이죠. 심장에 가장 유익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말을 그 문장 있잖아요. 그 말을 자기가 하면서 복창 따라하라고. 그 학생들이 그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딱 끝나자마자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500명의 학생들에게 5,000달러씩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여하튼 헌츠만 씨는 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돕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그래서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든지 이미 그분은 안 계시지만 자기를 키워줬고 자기 장학금을 줬던 사람이 기부했던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자기는 10배, 100배, 1000배로 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자기는 평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저는 기부에 대해서 나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눔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라고 말해. 그리고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아니고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나눔이 아니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나눔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도와서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이 돈을 벌긴 벌어야 되겠는데 또 일도 해야 되겠는데 돈을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사람이 째째진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큰 목적 있잖아요. 나눔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큰 꿈을 위해서 그걸 위한 수단으로 돈을 벌도록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목표와 사업의 목표와 그 목표를 잡을 때 큰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다.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큰 꿈의 일환으로서 돈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그 돈을 잘 쓰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꿈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그때그때 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제 에피소드 한 걸 소개해 볼까요? 저는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상담도 많이 하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소개를 받아서 어떤 컨설턴트 한 사람, 이제 컨설 후보가 저희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서 상담하게 되었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KR 컨설팅에서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컨설팅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으니까 인턴 생활을 할 수 없을까요? 그걸 허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부탁이 왔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부탁 왔어요. 저는 그 부탁을 받고 생각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신이 컨설턴트 적합한지 안 한지 좀 적성도 알 겸 등등 해가지고 컨설팅에서 한 3개월 정도 인턴을 해보고 싶다 이제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적성이 맞고 잘 맞으면 앞으로 컨설팅 분야에서 일을 계속 할 생각이고 또 안 맞으면 진로를 바꾸더라도 근데 자기가 뭐 컨설팅에 자기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기가 그걸 잘 모르니까 한번 자기가 저희 회사에서 한 3개월 인턴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이었어요. 제가 많이 망설이다가 뭐 도움을 요청 왔으니까 또 제가 뭐 배려하면 뭐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찾아보고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저희 회사에서 인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희가 컨설팅을 하니까 그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컨설팅의 중간에 끼어들어가 가지고는 이게 서로 간에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 고려했는데 하나는 이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됐으면 좋겠다. 이제 시작하는 프로젝트. 두 번째는 본인이 관심 있는 테마 있잖아요. 배우고 싶은 테마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본인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본인도 보람이 있을 거고 또 실제 프로젝트 팀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기 시작했던 게 두 가지. 아까 말한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그하고 그의 전공하고 제일 관련성이 있고 제일 배울 만한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쭉 두루두루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한 달 지나갔어요. 한 달 시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지나고 나서 드디어 저희 프로젝트 하나가 드디어 관련성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 시작이 됐어요. 저는 프로젝트 시작됐을 때 고객사에 가서 상의를 했어요. 고객회사에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더니 고객회사에게 제가 이야기한 거죠. 이제 뭐 투입할 인력 있잖아요. 누구누구 가서 일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인턴 컨설트 한 사람이 이번 배우를 목적으로 참여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고객회사에게 상의를 했죠. 근데 고객회사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가 상당히 바쁜 일정에 빡빡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울 목적으로 인턴 학생 한 명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희 프로젝트는 부담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뭐 컨설턴트 처음 하는 사람이 다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비협조적으로 해갖고는 뭐 대한민국 컨설턴트 씨가 마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이제 뭐 하게 했더니 거기에서 가만히 듣더니 저희가 그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하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그 컨설턴트는 배우를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와서는 점식사비까지 다 KR 컨설턴트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하는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배우러 오는 거니까 거기에 관계된 일체의 모든 부대 비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와서 식사도 점심도 할 거잖아요. 식사비 우리가 진짜 프로젝트 비용에서 자기 회사에서는 인턴을 위해서 식사비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좀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하는 조건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겠으면 왜, 뭐 저희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별도 계산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별도 회사에 그 인턴을 위해서 부대 비용 있잖아요. 그 별도로 저희가 계산을 잡아서 하는 걸 했어요. 그렇게 하고 고객사에서 동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 그 PM 있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제가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이번 고객사도 상의를 했고 뭐 했으니까 당신이 좀 잘 3개월 동안 한 사람 좀 잘 써주게. 내가 보기에 잘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워드 작업도 시킬 수가 있을 거고 문서 작성도 시킬 수가 있을 거고 또 심부름 시키면 잘 할 거 아니냐. 본인이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았던 사람이 난색을 표명하는 거예요. 원래 이번 프로젝트가 6개월 잡았던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사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요구해가지고 3개월로 줄였다 이거야. 일정이 너무 바쁘다 이거야. 사실 6개월로 해도 정상적으로 참 빡빡하다고 생각했던 3개월 하니까 나는 이 프로젝트 들어오면서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간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일요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정이 매우 빡빡하다는 거야. 휘몰아치는 프로젝트에 인턴을 데려다 놓으면 쳐다볼 틈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이건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로가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목숨 걸고 해야 될 프로젝트인데 여기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인턴 여기 앉혀놓고 이게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짜증을 냈죠. 아이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당신도 올체적 생각해야지. 개구리 됐다고 올치 생각하면 되냐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제가 막 이제 우겼어요. 그랬더니 PM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저의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저 눈치를 보니까 결국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배팅을 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 예산을 더 늘려주세요. 자기가 아까 말한 이 프로젝트 밤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 숙소도 잡아서 이렇게 퇴근도 못하고 일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영양 보충도 해야 되니까 회식비도 많이 책정해주고 해서 프로젝트 예산 있잖아요.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한 사람 목까지 해가지고 입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좀 해서 우리 이 프로젝트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뭐 이렇게 그러도록 하겠어요. 자, 고객사에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다 됐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서 제가 통보를 했죠. 내가 찾아봤더니 한 달 동안 찾아봤더니 당신에 적합한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제가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가서 이제 같이 참여해서 인사하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 프로젝트 3개월짜리 프로젝트가 딱 맞는 것 같다. 이거 딱 마무리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아주 생색을 냈죠. 이제 제가 고생을 했잖아요.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저로서는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 마음 수고해서. 근데 제가 딱 말했더니 그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제 앞에 앉아서 가만히 보더니 얼굴 표정이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좀 제가 당황했죠. 그래서 아니 왜 저기 뭐 할 말이 있나 그랬더니 아니 왜 본론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본론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말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본론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저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해서 금액을 말씀하셔야지요. 그렇죠? 금액을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일부터 일하면 당연히 일의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금액을 말씀하셔서 왜 금액을 말하지 않냐 이거 자기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말을 안 하나 이거야. 그래서 그 말 딱 듣고 생각하니까 맞다. 인턴이지만 그래도 그 생활비 써야 교통비 써야 되니까 얼마 줘야 되겠네. 그 생각이 제가 딱 들어서 맞다. 내가 그걸 빼먹었지. 정말 인턴이니까 비용을 줘야겠네. 근데 제가 줘야겠네. 이 생각이 저도 이제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줘야 되지? 그쵸? 얼마 줘야 되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X를 못 정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기분 좋게 그가 원하는 X 있잖아요. 그 얼마 부를지 얼마를 희망이 모르겠지만 그거 해주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들어보고 그게 맞춰서 뭐 그대로 뭐 어지간하면 그대로 해줘야겠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래? 맞아. 그러네. 줘야지.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얼마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렇죠?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숫자의 3배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고 얼마 주면 되겠지라고 말하고 싶었던 제가 부르고 싶은 숫자의 3배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3배를 부르는 그 숫자가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제가 생각한 상상 이상이죠. 저로서는. 그러니까 놀라워서 제가 어떻게 계산한 거야? 제가 이제 저는 그 산출 그거
그렇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달 전에 저를 만나서 프로젝트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다른 곳에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한 달치, 그동안 대기했던 한 달치의 것을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할 거니까 저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케어 컨설팅에서 자기를 정식 컨설턴트로 채용하겠다고 약속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일을 그만두고 나면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구직하는 기간이 얼마 갈지는 모르니까 실업수당을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달 동안에 앞에 한 달 거, 또 뒤에 거, 놀 거 다 감안해가지고 얹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상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그 뭐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많이 망설였어요. 망설인 게 뭐냐면,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금액이 커 보이고요, 제 생각에. 깎으려고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깎고 뭐 어떻게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많이 망설였어요.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하다가 제 생각에 저한테 우리가 앞으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 또 끝나고 나서 정말 계약한 직원들 같이 일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죠. 약속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케어크에 와서 3개월 동안 인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니까, 또 매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래도 진행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기분 좋게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뭐 그렇게 하자 라고 제가 억셉트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는데요. 이제 그 미팅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가 엄청 개인적으로 속상한 거예요. 마치 도와주고 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절대 편치 않았어요. 돌아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교회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어제 생각 있잖아요. 막 속상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줄 아세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보상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갚을 수 없는 일을 해가지고 아무도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갚아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보상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갚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진정한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것이고 진정한 도움이고 섬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색내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 했다 잘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잘한 사람이라고 다 소문내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이미 칭찬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계산 끝났어요. 했긴 했지만 그만큼 인정을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갚을 수도 없고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은 그게 정말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정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날 아침에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내가 그동안 생색나는 선한 것은 많이 했지만 자랑하는 것과 생생을 많이 했지만 모처럼 딱 한 번 세상이 갚을 수가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선행을 딱 한 번 했는데 그것과 그렇게 속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평생에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로부터 오늘까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비밀로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에 대해서는 선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가 도와줬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갚을 수 없는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비록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때 여유분 갖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있던 어떤 관계없이 우리 같은 공동체나 같은 사회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적절한 모습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데 뭐 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저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불구하고 이 저자가 쓴 책을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 저하고 코드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저자의 글 속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과 사례와 생각들이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생각들과 많은 면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만 차이 나는 것 한 가지는 이분은 참 기부를 참 많이 하시네요. 저는 컨설턴트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돕는 기업들 있잖아요. 다 정말 잘 되게 해가지고 그 잘된 모든 기업들이 정말 넉넉하게 좋은 넓은 마음으로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 동일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삶이 아까 이렇게 존 헌츠만을 넘어서서 하나의 케이스고 사례잖아요. 그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세상은 너무나 좀 이렇게 자비심이 없는 것 같고요. 관용이 없는 것 같고, 넉넉함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강팍해요. 그리고 머리 싸움하고 있고, 막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정직에 대해서도 그것은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갖고 어떻게 일을 융통성에서 일하겠냐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고, 그리고 머리 영리하게 잽싸게 새치기 하고 또 앞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을 사기친다 할까 이용하고 자기 노력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잽싸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우리 주변 가운데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죠. 어찌 보면 그게 주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이런 말이죠. 이게 바람직합니까? 그게 바로 보람이 있습니까?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존 헌츠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뭡니까? 원칙을 준수하고 원칙으로 승리하라고요. 원칙을 놓치지 말라고. 원칙으로 승부하라고. 그걸 맞짱 뜨라고요. 그렇게 말하죠. 나름대로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으로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원칙대로만 하고 정직하기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빡빡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 리베이트도 하나도 안 주고 아까 말 뇌물도 안 주고 윤활주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직하기만 해가지고 정말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저의 의견은요 50대 5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패에 대한 것은 정직하면 무조건 사업에 성공하고 아니면 정직하면 무조건 사업에 실패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무런 관계없어요. 태도의 문제니까. 태도의 문제니까 사업 아이템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품목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아이템에 대한 것부터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하는 성공에 따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의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도 사업을 망할 수도 있고요. 정직한 사람은 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직하지 않는 사람도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정직하지 않아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직하고 안 하고 사업의 상패가 결정적인 역할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 뭐냐면 정직한 사람도 사업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정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남 흐른 대로 일반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건 어떤 선택의 문제, 옵션의 문제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은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가치 판단을 우선하는 문제인데 나는 정직한 사람, 약속 지키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의 모습과 이미지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뭐 둘이 뭉실하게 융통성 있게 그런 모든 사람 다 많은 사람이 하는 모습대로 나도 그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어떠한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일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게 하면 손해보는 방법도 분명히 손해도 볼 수 있겠지만 정직하게 해도 사업도 잘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의 문제예요. 목적은 하나지만 수단은 다양해요. 방법은 많아요. 방법은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적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존 헌츠만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정직하게 또 약속 지켜서 신용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나는 그렇게 살았고 우리 회사 직원은 그랬으면 좋겠고 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에피소드 한 가지만 소개하고 전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교 총장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 말레이시아 대학교 총장은 어떤 분야냐면 IT를 전공하고 IT 기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됐나 봐요. 사업이 성공했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그가 기부를 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좋은 선한 일을 하는 게. 돈을 벌었으니까 번 돈을 좀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려고 생각했어요. 어디에 쓰면 좋을까 생각해서 첫 번째 생각은 대학교에 장학금을 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은 자기가 학생들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기들이 누굴 학생 대학 돕잖아요. 도우면 그 학생을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좀 이렇게 좀 만나기도 하고 좀 인생의 멘토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내고 빠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기부금을 가지고 학교 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학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총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IT 전문가가 사업가가 자기 돈 번으로 가지고요. 학교를 하나 만든 거예요. 대학교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총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도 채용하고 등하고 학교를 이제 드디어 운영한 거죠. 운영했는데 자기가 이제 멘토 같은 입장에 총장이 되고 딱 했는데 한 3, 4년 지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학과 중에 호텔 경영학과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호텔 경영학과 이번 졸업생이 몇 명이라고 20명이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2명은 호텔에 취업하는데 18명이 호텔 자리가 없는 거지, 일자리가. 그러니까 자기 전공 호텔 경영학과를 접하고 자기 호텔 쪽에 뭐 하겠다고 꿈을 세웠는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공을 바꾸는 거예요. 이 총장이 생각할 때 대학생을 막 자기 꿈을 키우고 1학년, 4학년 노력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로가 엉뚱하게 풀리는 걸 보면서 공공 고민하다가 이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각 학과마다 그 학생들이 가서 일할 만한 회사를 하나씩 만들어야겠다. 호텔 경영학과에서는 호텔 하나 만들고 의대를 위해서는 병원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학과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생들과 또 담당 교수하고 상의를 한 거죠. 상의를 해가지고 뭐 창업장을 벤처기업 창업하는 거죠. 호텔 하나 뭐 하는 거죠. 그 졸업생을 위해서 우리 졸업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과마다 이제 회사 하나씩 다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유익이 두 가지 생겼어요. 첫째, 졸업생 일자리가 창출된 거죠. 회사 만들어서 직원 가서 이제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 창출되고 두 번째, 재학생들 실습할 장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호텔 경영학과니까 한 학기 정도 호텔 가서 직접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오픈해주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제 또 학교에서 만든 부설 기업이잖아요. 그 졸업생이가 있고 선배도 있고 다 그거 그러니까 재학생들 가가지고 한 학기씩 가가지고 이제 실습하는 거죠. 호텔에는 다 실습하고. 그랬더니 또 이제 또 교수들이 또 컨설팅 해주고, 그렇죠? 교수들 전문가니까 호텔 경영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자기 이론에다 또 하면서 또 컨설팅 해주고 등등 하니까 회사 잘 되는 거야. 회사 잘 됐더니 예를 들어서 호텔이 잘 되니까 호텔에 주방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방장이 있는데 그 주방장이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자기 요리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 제안했습니다. 식당 하나 별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기획서를 만든 거예요. 내 요리는 최고다 이거예요. 이거 장사 잘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바로 그 우리 식당 와서 음식 먹는 사람 다 우리 나한테 최고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해도 될 것 같아서 주방장을 뭐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도 한 거죠.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졸업생이 100% 취업되는 거죠. 그랬더니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봤을 때 이 대학교가 취업률이 100%니까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정원을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이번 정원을 보니까 1,500명까지 학생 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회사 수가 수백 개가 됐어요. 와. 저는 얼마 전에 그 총장을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주일이 있어서 이제 뭐 저기 성균관대학교 또 포항의 한동대학교 MOU를 맺었어요. 같이 학생들 교환학생으로서 왔다 교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제가 주선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총장을 만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은 기부하려고 생각했어요. 아까 뭐 자기 나름의 방식이 기부죠. 근데 사업가니까 사업가로서 사업적 계획서를 가지고 그냥 자금만 소극적으로 사업을 낸 것이 아니고 학교를 설립하고 말았죠. 학교를 설립하고 나니까 학교 졸업생들을 위해서 또 사업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수들과 함께 상의해가지고 컨설팅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 또 경영이 올바르게 될 수도 도왔더니 또 기업이 자리를 잡고 또 커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대학교의 모델 같은 것이 참 좋아 보이네요. 저는 그러한 선한 모델들이 매우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존 헌츠만은 암센터를 만들어서 암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학교 사업도 하죠. 어떤 사람이죠.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해 있는 분야에서 전무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 때문에 일이 잘 되면서 넉넉했으면 좋겠고 넉넉함과 동시에 필요하고 힘이 미치는 모든 범위에 선한 일을 많이 이렇게 베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잡아줘서 그를 즉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에 우리가 저기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랄까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잘 해가지고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큰 보람이고 큰 목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2, 제3의 존 헌츠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렇죠. 우리는 그 독자하고 그 책의 내용을 본 사람이긴 하지만 그를 뛰어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힌트를 얻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을 특별히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